2026년 2월 중고차보다도 저렴한 드론 한 대가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의 모든 방어망을 뚫고 미 해군 제5함대 본부를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그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기톱 엔진으로 움직이는 날아다니는 고철탕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서방의 적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굴욕스럽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피해를 입히기 위해 비싼 기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규모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미국은 적군의 드론 중 하나를 입수해서 부품 하나하나 도내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원래 드론을 만든 나라와의 전투에서 처음 사용했을 때 크렘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굴욕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년 동안 현대전의 논리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방어 시스템을 갖춘 서방 군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잃을 것이 없는 적들이 대량 생산한 단순하고 저렴한 드론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은 작은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델타액 드론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정 비용은 얼마일까요? 버전에 따라 약 2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그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설계를 라이선스 받아 타타르스탄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자체 버전인 게라니를 산업 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70대의 드론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만 러시아는 약 5만 대의 이런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서방은 이 드론 격추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드론이나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며 한 발에 약 400만 달러가 듭니다. 토마호크, 장거리 공격에 사용되는 미국의 순항 미사일은 가격이 200만 달러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어 시스템조차도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500KR짜리 물건을 파괴하는데 수백만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죠. 서방의 적들은 엄청난 허점을 발견했고 그걸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란의 샤헤드를 칭찬하며 매우 훌륭하고 빠르고 치명적이라고 했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비슷한 것을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매우 훌륭하고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사실 끔찍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드론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어딘가에서 그것에 대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세계 최고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규모의 비밀 예산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단순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자존심 강한 군대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년간의 분쟁 동안 수천 대의 계란을 격추시켰습니다. 대부분은 잔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조용히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작은 회사인 스펙트르 웍스가 그 드론을 받았습니다. 각 부품을 분해하고 모든 구성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미국산 재료와 맞춤형 구조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루카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비용 무인 공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한 미국 장교는 그 과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샤헤드를 입수해서 조사하고 복제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루카스는 원본과 매우 비슷합니다. 델타입, 후방 엔진, 눈에 띄지 않는 외형. 하지만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 이 비행기는 군집처럼 조직적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일부 기체는 샤헤드에 없던 것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곧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얼마냐고요? 35,000달러입니다.
이란산 원본보다 더 비싸네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어떤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죠. 또한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소수의 채널만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뤘던 것입니다. 이것이 루카스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낮고 지속적인 밍밍거림이었습니다. 몇 초 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도시의 군사시설들이 연이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레이더가 파괴되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베네수엘라 기지들에 퍼지는 동안 미국 헬리콥터들이 해안선을 따라 저공 비행으로 바다 위를 날아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후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 해군 군함에 억류되어 마약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카라카스 상공에서 발생한 그 폭발의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작전명은 앱솔루트 리졸브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무장의 세부 사항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오디오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향 서명을 다른 알려진 시스템들의 음향 서명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 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샤헤드 유형의 드론과 연관된 그 윙윙거림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최근에 그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정말로 루카스였다면,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새로운 미국 무기는 세상이 그 존재를 알기도 전에 전투에 처음 투입된 셈입니다. 조용히 새벽에 독재 정권의 수도에서 루카스의 사용에 대한 공식 확인은 곧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왔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말이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공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였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함께였습니다. F-35 전투기, 그리고 다른 재래식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센트콤입니다. 미국 군사사령부입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을 전투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카미카제란 말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드론은 목표물까지 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돌 시에 스스로 파괴됩니다.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 루카스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부대가 이란 목표물에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드론 디자인에 영감을 준 나라가 그 드론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개선된 버전이었죠. 미국식으로 바뀐. 그리고 외과 수술급 정밀도로 유도됐죠. 잠깐만 생각해봐요. 이란이 샤헤드를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복제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 대를 격추시켰어요. 미국이 부품 하나하나 분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공격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내놓은 개념에 의해 공격받은 거죠. 최근 군사 역사에서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브래드 쿠퍼 제도 센트콤 사령관입니다. 작전 중 루카스의 성능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 단어였다. 필수적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어요. 이란인들에게는 여러 겹의 굴욕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안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센트콤의 첫 공식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루카스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개되자 전 세계의 군사 분석가들은 주의 깊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드론 위에 있었습니다. 안테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안테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그게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진짜 패닉 상태였어요. 2026년 3월 1일
한 독립 분석가가 X에 일련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러시아의 새 주요 군사 채널에 댓글을 모아서요. 텔레그램에서요. 모두가 똑같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링크 수신기로 보이는 장치가 루카스에게 직접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리고 게시된 지 55분 만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머스크는 빠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무기 시스템에 상업용 스타링크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 회사 이용 약관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터미널은 발견되는 즉시 비활성화됩니다. 그는 미국 군사통신이 별도의 네트워크인 스타쉴드에서 운영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스페이스X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그 차이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호 차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소위 전자 제머, 대부분의 드론은 GPS로 유도됩니다. 이 신호들은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도의 위성에서 옵니다. 신호가 멀리서 와서 지상에 닿을 때 약해집니다. 약한 신호는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강력한 제머입니다. 적절하게 배치된 거죠. GPS 신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방향을 잃게 되죠. 아니면 추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러시아가 그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강력한 제머 트럭을 개발한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드론과 GPS 유도 미사일을 격추하거나 궤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은 고도 341km에 불과한 곳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입니다. 1만 개가 넘는 운용 중인 위성들이 고속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망을 형성합니다. 이 망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도달하는 신호는 GPS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또한 단말기는 한 위성에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말기는 계속해서 한 위성에서 다른 위성으로 이동합니다. 위성들이 하늘을 지나가는 동안에요. 이걸 막으려면요, 제머는 훨씬 더 강력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위성을 막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전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할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중국 군사연구원들이 계산해봤어요. 대만과 비슷한 지역에서 스타링크를 억제하려면 최소 935대의 고출력 제머가 필요하대요. 모두 동기화된 상태로요. 또한 동시에 공중에서 작동해야 해요. 아니면 출력이 더 낮은 시스템 2000대가 필요해요. 잠깐 러시아 장군이 된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현재 이런 시스템을 100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중 94개를 파괴했습니다. 935개입니다. 그 숫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치입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면 최전선이 있는 곳에는 최전선의 길이가 800에서 1200km에 이르고 보호해야 할 러시아 영토까지 더하면 장거리 공격에 대비해서요. 필요한 젠자방해 장치 여단수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더 완전 로고 해차가 모인차연 정도 또한 제머가 신호를 발신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발신된 신호는 추적될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한 것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최소한 94개의 전자전 시스템을 2022년부터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채널 Obsessed with War 국가 군사지도부의 감정을 요약했다. 서구 분석 매체에서 화제가 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1년 안에 이 위성 군집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스타링크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계란 드론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단말기들이었습니다. 중간 국가를 통해 밀수된 것이었죠. 가짜 서류로 활성화된 단말기였습니다. 목적은 같았습니다. 러시아 드론을 우크라이나의 전자방해에 면역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스타링크 단말기가 장착된 계란이 여객 열차를 공격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이동 중이던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습니다.
평범한 기차에 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져서는 안 될 도난당한 기술로 조종되는 드론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은 스탈링크에 연결된 드론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터미널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며칠 만에 스탈링크에 의존하던 러시아군 소규모 부대의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전선 전체 구역에 혼란이 퍼졌습니다. 머스크가 확인했습니다.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미국의 스타링크를 가장 두려워했던 군대가 바로 그 스타링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려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곤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우위 확보 프로그램 1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합쳐서 11억 달러입니다. 목표는 2028년 초까지 30만 대 이상의 드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당 비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드론 한 대당 2,3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으로 조종되는 드론 한 대당 2,300달러입니다. 군집으로 행동할 수 있고 전자방해에도 면역입니다. 미국 분석가들과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입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기술이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로켓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기술에서 진화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몇 년 내 스타링크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꼭 이걸 볼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런 분석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만나요.